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이제 감정평가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 랜드잇을 찾아주셨고, 어제 민법 강의를 수강하셨나요? 첫 번째 민법 들었고, 두 번째 이제 경제학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경제학 간단하게 OT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OT를 해볼 건데, 여러분들 교재를 갖고 있으실 거고 다 구매를 하셨죠? 교재를? 교재가 없으신가요? 밖에서 빨리 구매를 해갖고 오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교재를 보시면 일단 미시편, 감정평가사 경제학 미시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아시겠지만 이제 경제학에서 미시경제학이 있고 거시경제학이 있고 국제경제학이 있어요. 자, 국제경제학에서 국제무역론이 있고 국제금융론이 있다. 그래서 이제 크게는 경제학이 미시, 거시, 국제경제학 이렇게 나눠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무역론을 미시 맨 마지막에 놓고 설명을 드리고 국제금융론은 거시 맨 마지막에 두고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차를 보시면 미시 맨 마지막에 챕터 8에 무역론이라고 나와 있죠. 그게 이제 국제무역론이 될 것이고, 나중에 여러분들 교재 받으시면 거시도 나오겠죠. 지금 미시 교재만 나와 있는데 나중에 거시 교재도 나오면 거시 맨 마지막에 국제금융론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제거래를 미시적으로 접근하냐, 거시적으로 접근하냐에 따라서 이제 국제무역론, 국제금융론이기 때문에 크게는 경제학은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각각이 몇 문제씩 출제가 된다? 한 20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40문제 중에서 한 20문제가 무역론을 포함한 미시경제학. 그리고 나머지 몇 문제예요, 그러면? 20문제가 국제금융론을 포함한 거시경제학. 무역론 같은 경우는 사실 잘 출제가 안 되기는 해요. 출제 빈도가 좀 떨어지긴 한다. 네, 금융론은 반대로 좀 출제 빈도가 높고, 이제 반반씩 나온다, 출제는. 네,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시경제학은 조금 더 어디에 가깝냐면 좀 수학에 가까워요. 좀 수리적인 내용이 좀 등장하게 돼요. 수리적인 내용과 그래프도 많이 등장하고. 그래서 이제 수학과 좀 비슷한 반면 거시경제학은 학파 간 논쟁을 통해서 발전한 학문이기 때문에 약간 사탐 비슷해요. 그래서 본인이 성향이 수학을 너무 싫어한다 싶으시면 이제 거시경제학을 중점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도움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 나는 수학을 별로 싫어하지 않는다, 수학을 좋아한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좋아하시고 수학을 싫어한다, 극혐이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극혐자는 없고, 그래서 이제 최대한 제가 좀 편하게 직관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올해 강의 같은 경우는 작년 강의와 올해 강의 차이가 있을 텐데, 첫 번째로는 작년엔 전자칠판을 사용했어요. 전자칠판. 네, 올해는 이렇게 판서를 통해서 강의를 진행해 볼 거다.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강 학생들한테는 판서가 압도적으로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어디서 봤는데 뇌가 학습하는 속도가 이 판서 속도랑 비슷하기 때문에 실강 학생들에 한해서는 판서가 압도적으로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제 우리 수험생들 중에서는 여러분들처럼 실강 학생들도 있지만 저 넘어서 이제 인강 학생들도 있을 테니까, 이제 인강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강의 구분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 자, 전자칠판 같은 경우는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 다 띄워져 있고 문제도 다 띄워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험생분들 중에서 교재 없이 혹은 이동하면서 공부를 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이제 작년 강의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 강의를
활용하실 분들은 좀 빨리 듣고 싶은 수험생들, 아무래도 올해 강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되다 보니까 좀 완강, 종강이 늦어지는 반면 작년 강의는 다 완강이 되어 있으니까 빨리 듣고 싶거나 혹은 교재가 다 띄워져 있는 그런 버전을 좋아하시면 작년 강의를 수강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올해 강의를 수강하시면 된다. 여기까지는 인강 대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여러분들이랑은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가 조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교재가 좀 두꺼워졌어요. 올해 교재를 좀 설명드려보면 마냥 얇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작년 강의는 상당히 얇았는데 올해는 좀 상당히 두꺼워졌다. 그래서 왜 두꺼워졌는가 하면 첫 번째로는 이제 해설을 뒤에다 붙여놨어요. 작년에는 미시편, 거시편, 해설편 이렇게 세 권으로 진행했었는데 올해는 미시 뒤에다 미시 해설을 넣고 거시 뒤에다가 거시 해설을 둘 거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교재가 몇 권이다? 2권이다. 그래서 미시편 한 권, 거시편 한 권. 그래서 여러분들은 2권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 두 번째로는 추가 문제들이 수록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추가 문제라면 당연히 최신 문제겠죠? 그래서 간편 기출 중에서 25년, 26년 올해 치러준 문제, 2026년 그 기출 문제가 추가되었고, 거기에다 이제 다른 타 시험, 우리 감정평가사 말고 다른 시험에서도 경제학을 보게 되는데 그 타 시험 문제들을 조금 집어 넣었어요. 그래서 좀 두꺼워졌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챕터 맨 뒤쪽을 보시면 1장의 맨 뒤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챕터 맨 뒤에 뭐가 나와 있어요? 1.7이라고 해서 뭐가 나와 있죠? OX 문제들이 있죠? OX 문제도 추가가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추가됐는데 사실 작년에 없었던 건 아니고 이 OX 문제를 우리가 최종 정리 때 할 거예요. 즉 지금 여러분들은 1순환을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1순환 혹은 스텝 1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 1순환만 수강했나요? 아니면 전체 커리를 다 신청을 한 건가요? 전체 커리를 신청했다. 1순환만 신청했다. 아니죠? 거의 대부분 전체 커리를 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 강의가 스텝 1과 스텝 2와 스텝 3가 있는데, 자, OX 문제는 맨 마지막에 스텝 3 혹은 3순환이라고 해서 최종 정리 때 활용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문제 같은 경우는 스텝 1.5라고 해서 여러분들 실강 학생들한테는 2순환. 그래서 요게 이제 3순환이고, 요게 이제 2순환 때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지금 말하는 1순환, 지금 현재, 혹은 스텝 1은 뭘 다룰 거냐? 스텝 1, 스텝 1.5, 그리고 사실 그 사이에 뭐가 있겠어요? 스텝 2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인강으로는 이렇게 좀 세분화되어 있는데 실강으로는 여러분들 스텝 1이 여러분들이 지금 수강하고 있는 1순환이 될 것이고, 스텝 1.5랑 스텝 2가 여러분들 2순환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스텝 3가 마지막 3순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인강과 실강을 설명드릴 건데, 자, 스텝 1은 뭘 하는 강의냐? 가장 핵심적인 강의예요. 그래서 어떤 강의냐 했을 때 스텝 1의 목표는 우리가 한 60점, 스텝 1을 다 수강하고 열심히 복습을 하셨다고 하면, 열심히 복습하셔야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강의만 듣고 공부 다 했다 하고 집에 가시면 사실 안 돼요. 이게 전문 자격증이기 때문에 제 친구도 이제 간평 붙은 친구도 있고 한데 잘 벌어요. 뭐 연애 3억 벌기도 하고, 물론 그 친구가 좀 잘 나가는 편이긴 하지만 그런 자격증을 획득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텝 1을 혹은 1순환을 다 듣고 복습을 열심히 하셨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60점 정도는 수월하게 획득할 수 있다. 좀 쉽게 나오면 한 70점까지도, 좀 쉽게 나오면 70점 혹은 75점까지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컬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경제학에 한해서는 스텝 1만 듣고 알아서 공부하시면 몇 점? 한 60점 정도는 충분히 나온다. 그래서 그렇다고 1순환 듣고 2순환, 3순환 빠지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적인 컬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스텝 1.5는 뭐냐 했을 때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몇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22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자, 22페이지 같은데 보면 문제 1.21번을 한번 보세요. 다른 문제랑 21번 문제의 차이점이 뭐예요? 틀린 그림 찾기 한번 해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 21번 같은 경우는 간평이라고 안 써있죠? 나머지 문제는 간평이라고 써있는데, 그쵸? 그래서 이제 스텝 1.5에서는 타 기출을, 타 시험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타 시험 문제. 그래서 이 교재에서 우리 간평 기출은 다 간평하고 숫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그래서 간평 23, 간평 24, 간평 21 이런 식으로 몇 년도에 출제가 되었는지가 나와 있고, 만약에 간평이라는 그게 안 붙어 있으면 타 시험 문제다. 그래서 이제 타 시험 문제, 우리 간평 기출이랑 유사한 타 시험 문제를 어디서 풀 거다? 스텝 1.5에서 풀 거예요. 그럼 스텝 2는 뭐냐? 스텝 2는 뭐겠어요? 이제 심화 이론과 심화 문제풀이. 그래서 스텝 2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시면 18페이지 한번 볼까요? 18페이지 같은 경우 보면 문제 15번이 간평 25 해놓고 스텝 2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문제들마다 혹은 내용 안에 이렇게 스텝 2라고 적혀 있는 건 이거는 이제 심화 이론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이 스텝 2는 건너뛰셔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실강생들이니까, 실강생 같은 경우는 2순환 때 여러분들 경제학 수업이 어떻게 진행돼요? 오전, 오후로 진행되죠? 맞죠? 오전에 3시간 하고 오후에 2시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순환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에 스텝 1.5를 할 것이고, 오후에 뭐를 할 거다? 스텝 2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인강생들을 포함해서 여러분들 실강생들 같은 경우는 스텝 2는 꼭 필요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스텝 2 같은 경우는 목표가 어느 정도? 80점 이상 목표를 한다. 그래서 경제학과다. 본인이 경제학과다. 한번 손들어 볼까요? 경제학과. 그럼 뭐 스텝 2까지 들으시는 게 좋겠죠? 경제학과다. 혹은 뭐 이과다. 이과. 이과 맞네요. 이과 같은 경우는 이제 의외로 법이 잘 안 맞고 경제학이 잘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스텝 2까지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스텝 1, 그리고 스텝 1.5, 스텝 3. 사실 스텝 1.5는 복습이에요. 어떤 복습이냐면 스텝 1에서 간평 기출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 이론들을 봤다면 그걸 타 시험 기출을 풀면서 시간이 지나면 까먹을 테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말문제 최종 정리하면 이렇게 한 해 동안 컬이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올해 교재는 다 들어가 있다. 뭐가 다 들어가 있냐? 스텝 1 내용, 스텝 2 내용, 스텝 1.5 내용, 스텝 3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이 교재 한 권만 가지고 있으면 되도록 제가 다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좀 더 정확하게 2권이죠. 미시 한 권, 거시 한 권. 이렇게 2권만 가지고 있으시면 된다. 좋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소통하는 강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제가 질문을 하기도 할 거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혹시 질문 사항? 궁금한 사항?
뭐 경제학에 대해서, 수험에 대해서 없으신가요? 거시책은 아직 안 나왔는데. 네, 거시책은 우리가 8월 달쯤에 시작할 거거든요. 미시가 끝나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그때 맞춰서 출간이 될 거예요. 죄송합니다. 미리 출간하면 좋았을 텐데. 또 질문. 굉장히 올해는 젊어지셨네요. 작년에는 그래도 수험생분들의 나이대가 좀 있었는데 올해 굉장히 영하고 프레시하고 아주 좋습니다. 으쌰으쌰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안평가사님이 여러분들 올해는 합격률을 거의 100%로 해보자. 지금 열의에 가득 차 있는데 하여튼 뭐 저도 괴롭히시고 여러분들이 대표님도 괴롭히시고 해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OT는 여기까지 하고 자, 본격적으로 진도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맨 처음 보시면 경작 기초라고 해서 기회비용이 나오죠? 기회비용 8페이지 1.1.1을 보시면 기회비용이 등장한다. 기초와 기회비용. 한 번쯤은 현실에서도 들어봤죠? 기회비용. 들어보셨나요? 기회비용. 사실은 이제 경제학이라는 건 우리 경제학과 경제학 배웠으니까 경제학이 뭐를 살펴본 학문이에요? 자원 배분? 자원 배분에 대해서 역시 배우신 분이라 다르네요. 자원 배분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제학은 선택과 관련된 학문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주체들의 선택을 보는 거고 그 선택을 통해서 뭐가 발생하겠어요? 경제 현상이 발생할 것이고 그래서 그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 경제학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한다는 건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등장하는 개념이 희소성이라는 개념과 기회비용이에요. 희소성과 기회비용.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이제 희소성과 선택이 나와 있죠. 그래서 희소성이란 사람들의 욕망은 무한한 데 비해서 그런 욕망을 충족해줄 자원이 유한한 성질을 일컫는다. 그래서 욕망은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혹은 갖고 싶은 거는 엄청 많은데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희소하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거는 개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자원 중에 어떤 자원이 있어요? 시간이라는 자원이 있죠. 시간이라는 자원. 모르겠어요. 요새 기술이 워낙 발달하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나올진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끽해봤자 100년밖에 못 살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러면 100년이라는 그 시간을 한정된 시간을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감정평가사가 되겠다라는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나는 감정평가사가 될 거야. 그래서 감정평가사 수험생이 된 거죠. 수험생이 된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단기 합격을 하시면 1년 만에 합격을 하실 수도 있고 2년 혹은 한 3년 정도 걸리실 수도 있을 건데 자,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수험생이 되기로 했다는 선택을 했을 때 비용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선택을 하면 항상 뭐가 발생하게 된다?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거기서 이제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 비용이라는 걸 이제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이라고 표현을 해요. 기회비용. 혹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용이라고 해서 경제적 비용이라고 한다. 경제적 비용. 이 비용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 비용 혹은 기회비용은 경제적 비용은 두 가지. 그래서 명시적인 비용이 있고 무슨 비용이 있어요?
암묵적인 비용이 있다는 거예요. 명시적인 비용과 암묵적인 비용이 있다. 그래서 명시적이다. 눈에 드러나는 비용이 있고, 벌써부터 졸면 어떡해. 졸지 마시고. 명시적인 비용과 무슨 비용이 있다? 암묵적인 비용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눈빛이 초롱초롱한 거 보니까 1년 만에 합격을 할 것 같아요. 이제 1년을 수험 공부를 한다. 1년 만에 합격을, 내년에 동차로 간다, 바로. 어젠가 언제 치러진 것 같은데. 맞나요? 2차가? 하여튼, 1년 만에 합격을 한다고 봅시다. 그럼 명시적인 비용은 뭐가 있겠어요? 시간이라는 자원을 1년 동안 투입했을 때, 일단 명시적인 비용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학원비 들겠죠? 얼마씩 결제했어요? 서로 결제가 좀 다른가? 비용이? 물어보면 안 되나? 하여튼 뭐 대략적으로 뭐 200만 원 이 정도 결제했다고 봅시다. 저는 잘 모르니까. 학원비 200만 원이 결제됐다. 뭐 학원비, 뭐 책값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이건 당연히 눈에 보일 테니까 명시적인 비용이겠죠? 근데 이런 명시적인 비용 외적으로도 뭐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암묵적인 비용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암묵적인 비용이라는 건 시간 1년이라는 시간을 공부하지 않고 다른 데 썼다면 다른 옵션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간단하게는 1년 동안 공부 안 하고 그냥 일했을 때 벌 수 있는 소득이 있을 텐데 그 소득을 포기하고 수험 공부를 하는 거니까 간단하게는 이 암묵적 비용으로 연봉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봉.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한 2천만 원, 너무 적게 썼네. 뭐 2천만 원 정도 연봉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간평 공부를 한다고 하면 그럼 간평 수험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런 명시적 비용 뿐만 아니라 암묵적인 비용까지 들게 되고 그러면 이제 경제학적인 비용은 이렇게 계산했을 때 2,200만 원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한 선택의 기회비용은 그 선택을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모든 자원의 가치를 의미한다. 자, 모든 자원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금전적인 대가이다. 자, 금전적인 대가, 그게 명시적 비용이죠. 그래서 선택 시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금전적인 대가를 명시적 비용이라고도 한다. 혹은 장부에 기록된다고 해서 여러분들 내일부터 이제 회계 배우죠? 장부에 기록된다는 의미에서 명시적 비용을 무슨 비용이라고도 한대요? 회계적 비용이라고도 한대요. 회계적 비용. 자, 명시적 비용 외에 추가적으로 포기해야 하는 자원의 가치를 암묵적인 비용이라고 한다. 자, 시간이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시간의 객관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 암묵적인 비용은 그 사람이 이 시간을 그 선택이 아닌 다른 선택에 어떤 용도에 썼는지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좀 더 복잡한 상황이죠. 근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1년 동안 2천만 원 벌 수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왔다고 하면 그 시간의 암묵적인 비용은 2천만 원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회비용은, 정리하면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더한 것인데 이를 경제적 비용이라고 한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다음으로 이제 기회비용과 비교해서 매몰 비용이라는 게 등장해요. 기회비용, 매몰 비용. 자, 이름에 나와 있죠? 매몰 비용이라는 건 뭐예요? 비용이긴 한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매몰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sunk cost 라고도 하는데 매몰되었다. 그래서 뭐냐? 회수될 수 없는 비용, 회수할 수 없는 비용. 이런 건 매몰 비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회수할 수 없는 비용.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물론 그런 불상사는 없겠지만 한 일주일 공부하다가 간평사 안 되겠다, 나가야겠다. 근데 만약에 학원에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학원에서
조회하고는 환불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그때 이 학원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매몰돼 버린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은 기회비용과의 차이점은 우리 기회비용은 당연히 의사결정 시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이 매몰비용 같은 경우는 회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사결정 시 고려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결정 시 고려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많이 드는 예인데 여러분들 뭐 마트를 간다든지 혹은 놀이공원을 간다. 그럼 뭘 해야 돼요? 놀이공원이나 마트에 가면 줄을 서야 되잖아요. 그죠? 보통의 경우는 안 쓸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줄을 서야 되고 그러면 놀이공원에 갔는데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혹은 동성 친구랑 놀이공원에 갔는데 막 줄이 길게 늘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봅시다. 그래서 내가 타고 싶어서 줄을 섰는데 한 30분 정도 지났다고 봅시다. 30분 정도 지났어. 근데 아직도 한 30분을 더 기다려야 돼. 그러면 거기서 합리적인 경제 주체라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냐? 내가 앞으로 30분을 더 투입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놀이기구를 탔을 때의 기쁨, 그게 얻을 수 있는 거겠죠? 그것과 내가 30분을 더 기다렸을 때 30분이라는 시간의 비용, 즉 얻는 것과 잃는 것을 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의사결정한다? 어떻게 의사결정해? 뒤를 보죠. 뒤를 왜 봐요? 줄이 얼마나 뒤에 있나? 내가 얼만큼 기다렸는가? 야, 기다린 게 아까운데 타고 가자. 이런 얘기 해봤어요? 그렇죠? 기다린 게 아까운데 타고 가자. 이게 정확히 뭘 고려한 거예요? 기다린 시간은 회수할 수가 없어. 그건 의사결정 시 절대로 반영해서는 안 되는 거야. 즉 의사결정 시는 앞으로 내가 기다릴 시간과 그때 얻을 수 있는 편익 그리고 그 시간의 비용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지 내가 그동안 기다린 시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몰 비용은 의사결정 시 고려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좋습니다. 9페이지 문제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사실 보면 알겠지만 기출이 언제 됐어요? 08년도랑 10년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최근 기출을 업데이트를 안 한 걸까요? 아니면 그 후로 안 나왔다는 걸까요? 그 후로 안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잘 안 나오는 토픽이긴 하다. 2010년. 혹시 여기 2000년 이후 생일자가 있을까요? 2000년 이후. 어휴, 대부분이네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1.1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놀부는 흥부와 1시간 동안 비디오를 보는 대신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5,000원을 벌었다. 자, 놀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의 기회비용. 그래서 이제 놀부의 의사결정을 보는 거죠. 그럼 옵션을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옵션이 뭐냐? 놀부의 옵션은 뭐가 있어요? 놀부의 옵션은 뭐가 있어요? 흥부와 1시간 동안 비디오 시청을 하는 거. 그게 하나의 옵션이고 다른 옵션은 뭐예요? 아르바이트죠. 아르바이트. 그래서 여기서 둘 중에 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선택했고 그래서 얼마를 벌었대요? 5,000원이라는 걸 벌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놀부가 몸이 두 개가 아닌 이상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못하게 되는 거고 자, 이 선택 때 포기하는 건 뭐예요? 이걸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의 기회비용은 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기회비용이다. 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포기하게 되는 다른 대안, 이걸 이제 기회비용, 단순하게는 이걸 기회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기회비용을 물어보면 아르바이트로 번 5,000원 기회비용 아니고 비디오를 봤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즐거움, 그걸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한 거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 4, 5번은 다 얼토당토 않는 얘기니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1.2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자, 갑은 영화를 관람하는데 2만 원의 가치를 누린대. 자, 영화 관람권을 5천 원에 구입했지만 영화관에 들어가기 전에 분실하게 되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영화 관람권이 한 5천 원 정도 됐나 보죠. 어떻다는 거예요? 분실했대. 자, 이때 영화 관람권 5천 원을 다시 구입하고자 한다. 이 시점에서 매몰 비용과 영화 관람권 재구입에 따르는 기회 비용은 각각 어떻게 되는가? 자, 여기선 사실 약간 문제가 옛날 문제라서 좀 약간의 오류는 있어요. 혹은 단순한 버전이다. 그래서 갑이 지금 어떤 의사결정을 할 거냐? 영화를 시청하고자 한다. 혹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려고 한다. 자, 그때 일단 뭐가 있다고 했었어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제가 비용이 있다고 했었는데 선택을 하면 항상 비용이 있다고 했었죠. 그 비용에는 두 가지 비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명시적인 비용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암묵적인 비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한 게 경제적 비용 혹은 기회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제 좀 단순한 버전이기 때문에 이 암묵적인 비용은 고려하지 않은 그런 단순한 버전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영화를 봤을 때 일단 명시적인 비용은 얼마가 들어가요? 얼마일까요? 지금 시점에서 얼마가 들어가요? 자, 10,000원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5,000원짜리를 구입했고 걔를 분실했어요. 물론 문제를 더 꼬아내려면 분실한 영화관에 대해서 얼마를 지불하면 다시 재발급해준다 이런 조건이 들어가면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은 단순하게 분실됐고 그것을 다시 재발급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했었죠. 여기 재발급 밑에 재발급이나 환불이 불가하다. 그러면 이게 정확히 아까 설명했던 무슨 비용이에요? 5,000원 지출했고 지출됐지만 뭐가 불가능해? 재발급도 불가능하고 환불도 불가능하다. 그러면 얘는 무슨 비용? 매몰 비용이 되는 거죠. 매몰 비용은 의사결정 시 고려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과거 5,000원 구입은 매몰 비용이 되는 거고 지금 입장에서 하나 더 구입했을 때 명시적인 비용 5,000원 해서 새 티켓 5,000원은 이제 명시적인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매몰 비용은 여기 사서 잃어버리고 이게 매몰 비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회 비용도 역시 새로운 티켓을 구입했을 때 비용 5,000원 이게 기회 비용이 된다. 다만 제가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좀 단순하기 때문에 뭐는 없다? 그 시간에 딴 거 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이런 암묵적인 비용은 고려가 안 돼 있는 단순한 문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튼 기회비용은 한동안 출제가 안 돼서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수요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고? 좋습니다. 자 이제 수요 봅시다. 수요. 수요. 자, 그런 헛소리가 헛소리는 아니고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수요와 공급만 알면 앵무새도 경제학을 마스터할 수 있다. 그만큼 이제 수요 공급이 중요하다는 건데 자, 이 수요. 여러분들 수요라는 게 뭐예요? 수요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요가 뭘까요? 수요가 뭐예요? 뭘까요? 앞에 분? 수요. 원하는 재화 혹은 서비스를 원하려고 하는 거. 그렇죠? 그게 이제 수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거는 이 수요 함수라는 걸 일단 먼저 볼 거예요.
자, 이제 처음으로 수학적인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함수는 뭘까요? 함수. 앞에 분은 함수. 이과라고 했었죠. 함수가 뭐예요? x의 변화에 따르는 y의 변화. x의 변화에 따르는 y의 변화. 역시 배우신 분이라. 보통 이제 함수가 뭐예요, 그러면? y는 fx.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나름 풀어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함수하면 이런 게 떠오르죠, 그쵸? 그래서 이제 x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y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수학에서는 뭐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런 표현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함수는 뭐다? 인과관계다. 함수는 인과관계다. 함수는 무슨 관계? 인과관계다. 함수는 인과관계다. 인과관계에서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해? 인과관계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방향성이 중요하다. 인과관계에서는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방향성이라 하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몸무게를 줄이고 싶어. 몸무게를 줄이고 싶은데 운동을 해. 운동을 하면 뭐 몸무게가 주나요, 느나요? 조금 애매하네. 벌크업을 하면 늘 수도 있고, 그냥 러닝하면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인과관계에서는 원인과 결과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잘 파악해야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인과관계에서는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를 항상 앞으로 계속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수요 함수라는 거는 이제 항상 무슨 함수라고 했을 때 얘가 결과예요. 수요가 결과다. 즉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예를 들어서 커피 수요라고 해봅시다. 자, 커피 수요에 영향을 주는 건 뭐가 있을까요? 커피를 사려고 하는 그런 망에 영향을 주는 거는 커피를 얼마큼 살 건지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앞에 커피 샀잖아요. 그죠? 뭐가 영향을 줘요? 브랜드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 브랜드를 원하신 거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커피 가격이겠죠. 커피 가격이 중요하겠죠. 그죠? 가격이 싸지면 커피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늘 것이고, 가격이 비싸지면 커피 수요가 줄겠죠? 그래서 커피 가격에 영향을 받을 것이고.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다른 음료 가격도 영향을 주겠죠. 또 예를 들어서 저 학생이 커피를 사러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옆에 요거트가 1+1 하면 뭐 먹어요? 그래도 커피 먹어요? 요거트. 이런 식으로 다른 음료 가격도 커피 수요에 영향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영향을 주겠어요? 소득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저도 젊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 좀 제가 나름 가난했어가지고 커피 먹기가 부담이 돼가지고 자판기 커피 먹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소득도 이 커피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자, 근데 맨날 이렇게 한글로 쓰다 보면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학자는 효율성을 추구하니까 이제 커피라는 재화를 X제라고 표현해 봅시다. 커피라는 재화. 그러면 커피가 X제라고 하면 우리 수요는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디맨드라고 부르니까 X제에 대한 수요라고 표현해서 이렇게 쓸 거예요. X제에 대한 수요, demand of X, demand. 거기에 영향을 주는 게 커피 가격이니까 우리가 커피를 X제라고 했으니까 X제 가격은 앞으로 이렇게 씁시다. price of X, X제 가격이다. 커피 가격, 그 재화 가격. 그러면 이제 다른 재화는 X제가 있으면 무슨 제가 머릿속으로 떠올라요? Y제가 떠오르겠죠? 그렇죠? X 다음 Y니까. 그래서 다른 재화 가격, 다른 음료 가격은 Y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은 영어로 뭐라고 해요? 인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컴인데 I로 쓰는 경우도 있고, 저를 비롯해서 이제 M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M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I로 쓰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영향을 받으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요 함수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요 함수는 이렇게 쓸 수 있다. 수요 함수는 이렇게 쓸 수 있다. 책에는 하나가 더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가 더 나와 있는데 뭐가 더 나와 있어요? T. T는 뭘까요? 테이스트. 기호. 그래서 커피에 대한 선호도, 기호 혹은 선호도 이런 것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한 3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우리나라 커피를 많이 먹는 국가가 아니었는데 커피에 대한 선호도가 늘어나면서 커피 수요가 증가하게 된 거죠. 그럼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인과관계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방향성이 중요하면 이제 인과관계에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느냐를 표시를 해야겠죠. 자, 커피 가격이 상승하면 커피 수요는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줄어든다고 했었죠. 얘가 상승하면 얘는 줄어들고, 커피 가격이 하락하면 얘는 늘어난다고 했었죠. 같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죠.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마이너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X제 수요는 X제 가격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 그럼 다른 음료 가격은 어때요? 다른 음료 가격. 아까 커피 사러 갔는데 요거트가 1+1이라면 요거트 가격이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진 거죠. 그럼 요거트 가격이 떨어졌더니 요거트 먹고 커피는 안 먹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같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다른 재와 가격에는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여기 다른 재와의 다른 음료도 있겠지만 뭐도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재와 중에선 음료도 있을 수 있지만 술? 깜짝 놀랐네. 술이라고 해야지. 빵 가격이라고 해봅시다. 빵 가격. 그래서 이건 이제 통칭해서 다른 재화가 되는 건데, 다른 재화. 여러분들 빵 가격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 갔는데 빵이 굉장히 싸. 혹은 초코빵이 굉장히 싸. 그럼 초코빵을 사면서 뭐도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커피도 같이 더 먹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빵 가격이 떨어지면 빵을 더 소비하면서 커피 소비가 늘어날 테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움직여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이따 정리를 하겠지만 이 다른 재화라는 거는 이게 대체재냐 보완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커피랑 빵은 보통 같이 먹을 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걸 무슨 재화라고요? 보완재라고 표현하고, 반면에 커피랑 다른 음료 같은 경우는 대체할 수 있는 재화니까 대체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재화 가격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그 다른 재화가 어떤 재화냐에 따라서 다를 텐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만약에 대체재라면 대체재 가격과 그 재화 수요 간의 관계는 어떻다? 같은 방향. 그래서 대체재인 요거트 음료 가격이 떨어지면 커피 덜 먹게 되는 거고, 반면에 대체재 가격이 비싸지면 커피를 더 먹을 테니까 대체재 가격과 수요 간의 관계는 같은 방향. 보완재 가격과는 어떻다? 아까 빵이 싸지면 빵 더 먹으면서 커피를 더 소비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고, 이제 보완재 같은 경우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 다음으로 이제 소득은 어때요? 아까 제가 젊었을 때는 커피 못 먹다가 이제 소득이 늘어서 커피를 더 먹었다 라고 하면 소득이 늘 때
소비가 늘어난 거니까 무슨 관계? 플러스 관계. 같은 방향. 플러스인데 자, 그런 재화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정상재라고 불러요. 정상재. 자, 정상재는 뭐예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늘어나는 거. 보통의 경우는 소득이 늘 때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죠. 이걸 정상적인 재화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뒤집어서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상재는 소득과 수요가 무슨 방향? 같은 방향. 같은 방향. 그래서 정상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그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까? 소득이 늘 때 오히려 소비가 줄 수도 있습니까? 소득이 늘었더니 여러분들 나중에 감정평가서 합격하고 연 1억, 2억 막 벌어. 그랬더니 지금 먹던 삼각김밥을 만약에 안 먹어. 그러면 그런 삼각김밥은 무슨 재라고 볼 수 있어요? 열등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소득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재화를 뭐라고 한다? 정상이 아닌 열등재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열등재는 어떤 재화다?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가 줄어드는 삼각김밥 같은 경우 소득이 늘 때 수요가 줄고 반대로 이제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는 어떻게 되는 거? 늘어나는 거. 자, 이런 게 이제 열등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선호도에 대해서는 딱히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이제 1.2.1의 수요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함수는 이제 고등학교 때 함수를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겠죠? 자, 함수를 그래프로 그리면 그게 뭐겠어요? 수요 곡선이 되겠죠. 수요 곡선. 그래서 수요 곡선을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그래프로 그리려면 변수만큼 축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프를 그리려면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변수가 뭐밖에 없었으니까 x, y 두 개밖에 없었으니까 어디에 그릴 수가 있었어요? 2차원 평면이라고 해서 x, y 평면에 그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수요 함수는 변수가 지금 벌써 몇 개야? 요거 지운다고 하더라도 변수가 몇 개예요? 그 재화 수요량, 커피 수요량, 커피 가격, 다른 재화 가격, 소득 몇 개예요 벌써? 4개죠. 그러면 축이 몇 개가 필요해요? 4개가 필요하고 그럼 몇 차원이 필요해요? 4차원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프로 못 그리겠죠? 그래프로 못 그리니까 그래프로 그리기 위해서는 경제학자들이 어떤 작업을 해요? 그래프로 그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 재화 수요와 그 재화 간의 가격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이제 변수가 뭐랑 뭐밖에 없어요? 그 재화 가격과 그 재화 수요 두 개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른 요인들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일정하다는 게 무시를 하자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X제 가격과 X제 수요 간의 관계를 그릴 수가 있고 그러면 그래프로 그리면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냐? 여러분들이 아는 PQ 평면에 어떤 그래프?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리면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그려진다는 거죠.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좀 더 정확하게는 X제 가격과 X제 수요량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린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그려진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잠깐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선생님 여기 PX랑 DX 간의 관계인데 왜 DX라고 안 하고 QX라고 썼나요? 왜 그렇게 써요?
왜 그렇게 썼을까요? 자, 얘가 여러분들 뭐예요? X제 수요량이죠? 자, 그래서 얘를 커피 수요, X제 수요. 량이겠죠? 량. 그러면 이걸 쓰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량은 영어로 뭐라고 해요? quantity라고 하죠. 그래서 X제 량이다. 혹은 좀 더 정확하게는 X제 수요량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까처럼 그냥 Q를 생략하고 DX로 쓸 수도 있고, 혹은 그냥 명백하게 수요라는 게 있으면 그냥 QX로 쓰기도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 다 쓸 수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크게 신경 안 쓰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이 둘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리면 그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다. 여러분들 이제 우하향한다, 우상향한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자, 우하향한다는 게 뭐예요? 우하향한다는 게 뭐죠? X제 가격이 떨어지면 X제 수요가 늘어난다. 그게 우하향이죠, 우하향. 그래서 반대로 움직일 때 이런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그려진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요거는 여러분들 책이 없으니까 쓰고 싶으시면 쓰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이따 1.5번 문제 풀면서 같이 보셔도 되고. 자, 1.5번 문제를 그냥 풀어볼게요. 1.5번. 1.5번. 좀 점프해서 1.5번부터 풀어본다. 자, 맥주 시장의 수요 함수가 아까 친구가 술 얘기했는데, 제가 잘못 들었죠? 맥주 시장의 수요 함수가 다음과 같대요. 그래서 맥주 시장의 수요가 어떻게 주어져 있어요? 100 마이너스 4P 빼기 PC 더하기 0.2I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래. 그러면 제가 설명했던 본문과 여기 수요 함수 간에 틀린 그림 찾기 일단 먼저 해봅시다. 뭐가 틀려요? 뭐가 달라요? 같이 잡아주세요. 왼쪽과 오른쪽에 뭐가 달라요? 일단 왼쪽에서는 X제 수요라고 해서 QX라고 표현했는데, 여기는 이제 그냥 수요량이라는 걸 표현하고 X라는 표현이 빠졌죠? X라는 표현이 빠졌다. 마찬가지로 그 제와 가격의 보통은 X제라고 하면 X제 가격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그 제와 가격이 주인공이 되니까 그 제와 수요량과 그 제와 가격은 하첨자를 뺀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그 제와 가격과 그 제와 수요 간의 무슨 관계다? 항상 여기 부호가 뭐가 나와야 돼요? 항상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겠죠. 그 제와 가격과 그 특정 제와 가격과 그 제와 수요 간에는 항상 무슨 관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가격이 비싸지면 소비를 줄이고 가격이 싸지면 소비를 늘리는 그런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요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거를 뭐라고 표현하냐? 여러분들이 아시는 수요의 법칙이라고 해요. 수요의 법칙. 가격이 싸지면 소비를 늘리고, 가격이 비싸지면 소비를 줄이고, 가격이 싸지면 소비를 늘리는 거. 이게 수요의 법칙이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요의 법칙은 만족을 하는구나. 수요의 법칙. 수요의 법칙은 만족한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PC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PC가 뭔지 정보로 주겠죠. 당연히 처음 본 알파벳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PC는? 치킨 가격이래요. 치킨. 여러분들 치킨과 맥주는 무슨 관계?
무슨 치맥 무슨 치킨과 맥주 무슨 관계? 치킨과 맥주 무슨 관계? 갑자기 졸다가 눈이 갑자기 번쩍 뜨였네. 치킨 맥주 얘기 나오니까 무슨 관계? 보완제. 치맥은 같이 먹으니까. 그렇게 사실 접근해서는 안 돼. 왜냐면 시험에서는 출제자가 함정을 파놓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함정을 파진 않았죠. 여기서 보시면 치킨 가격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다른 재와 가격 앞에 부호를 봤을 때 치킨 다른 재와 가격, 다른 재와 가격이 혹은 치킨 가격이 상승했을 때 재와 수요가 줄어들면 그걸 무슨 관계라고 했었죠? 둘이 반대로 움직이면 보완 관계라고 했었죠? 보완제. 그래서 치킨이 비싸지면 치킨 덜 먹으면서 맥주도 덜 먹을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요게 치킨과 맥주가 보완 관계구나 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보완 관계다. 보완 관계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요 부호를 보시면 제가 아까 소득을 M으로 쓰기도 한다고 했는데 I로 쓴다고도 했었죠. 그래서 보시면 I는 소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부호가 플러스니까 소득이 늘어나면 맥주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맥주는 무슨 제? 소득이 늘 때 수요가 늘어나는 재화를 무슨 재화라고 한다? 정상재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플러스니까 맥주는 정상재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기억 어때요? 기억 맥주는 열등제이다가 아니고 맥주는 정상제이다. 만약에 열등제이려면 여기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가 돼야겠지. 열등제라면 이게 마이너스. 소득이 늘 때 소비가 줄어야 되니까. 그래서 열등제가 아니고 정상제니까 여기 플러스니까 정상제고, 맥주는 치킨의 보완제이다. 상식으로 풀면 안 되고 뭐 가지고? 요 부호 가지고. 그다음에 디귿 치킨 가격이 인상되면 맥주 수요는 감소한다. 그래서 다른 재와 가격. 치킨 가격이 인상되면 맥주 수요는 감소한다. 치킨 가격이 인상되면 맥주 수요는 감소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푸실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제가 그 다음에 뭘 설명드릴 거냐면, (10분) 쉬고, 시간이 좀 됐으니까 10분 쉬고 수요의 이동,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